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끊고 그래, 알았어라고 하면서 대화를 끝내버린 적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상대방이 불편해 보였던 순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잘못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결국은 나이가 드니까 내 말이 꼰대 같아진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손주들한테 뭐 좀 알려주려고 해도 할머니,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런 반응이 돌아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훈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면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니까요. 문제는 그 말을 꺼내는 정확히 첫 5글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언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면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이 하면 상대방이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의 차이도 나이의 차이도 아닙니다. 심지어 목소리 톤의 차이도 아닙니다.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그 첫 문장의 차이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여느냐 아니면 닫아버리느냐가 그 순간에 결정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 8개의 문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8개 문장만 알고 계시면 평생 써오던 말투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앞에 5개는 관계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고 뒤에 3개는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독약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말투를 바꾸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말해왔는데 지금 와서 바꾸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나이와 상관없이 바뀝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이 진짜 품격 있는 말투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5문장만 듣고 끊으시면 뒤에 3문장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말을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이성만 씨라는 70대 초반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고민이 많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아들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듣다가 말을 끊고는 아버지는 요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라고 하더래요. 이 어르신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겪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요.
같은 어르신이 같은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답니다. 준호야, 내가 요즘 회사 일은 잘 몰라서 그런데 옛날에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그때 이렇게 해봤는데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끝까지 듣더래요.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대답했답니다.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조언이나 나중에 하신 조언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시작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라고 하셨더니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낮은 자세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엘렌 랭어라는 분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새치기를 부탁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복사 좀 해도 될까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 좀 해도 될까요? 세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복사를 해야 해서 그러는데 먼저 좀 해도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약 60%, 두 번째는 약 94%, 세 번째는 약 93%가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복사를 해야 해서라는 이유는 사실 이유가 아닙니다. 복사기 앞에 선 사람은 다 복사하려고 선 거니까요. 그런데도 허락률이 93%나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해서 그러는데 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에게 겸손함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전문가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상대방도 자기만의 경험과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라고 시작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분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내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또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내 상황도 모르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듣고 싶지 않아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자신이 정말 무지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가 잘 몰라서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지의 고백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자녀분이나 손주분께 뭔가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일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한 문장만 앞에 붙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뒤에 하시는 말이 똑같아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오신 지혜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그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달에 박순희 씨라는 65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함께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비슷한 또래여서 한 달에 2번씩 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어느 날 그분이 모임 끝나고 고민이 있다고 하더래요.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을 정하는데 의견이 갈린다면서요. 어떤 분들은 고전 문학을 읽자고 하고 어떤 분들은 요즘 나온 신간을 읽자고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고전을 읽는 게 맞지 우리 나이에 가볍게 읽을 게 뭐가 있어. 제대로 된 책을 읽어야지 신간은 젊은 사람들이나 읽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표정이 굳어지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그 뒤로 며칠간 도서관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랍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그분이 먼저 다가와서 또 같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박순희 씨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답니다. 나는 솔직히 책을 많이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자기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더래요. 고전도 좋지만 요즘 책도 읽어볼 만하다는 점, 모임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본인은 왜 고민되는지 쭉 말했답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분이 먼저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되물었답니다. 그제야 박순희 씨가 자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답니다. 똑같이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상대방에게 내 의견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고민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답을 정해주는 것보다 같이 고민해주는 걸 원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네. 내 생각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벽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뒤에는 상대방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존중을 받았으니까요. 반대로 처음부터 이건 이래야 해, 그건 안 되라고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내 의견은 안 중요한가? 나를 애 취급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 물이 바위를 이기는 건 물이 바위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물이 바위의 형태에 맞춰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먼저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 생각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먼저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의견도 물어봅니다. 그때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순서만 바꿔도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그동안 많이 신경 쓰셨겠어요. 김철수 씨라는 60대 후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었답니다. 이 어르신이 아들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지? 내가 봐도 거리에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사업은 타이밍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네, 제가 지금 바빠서요 하고는 금방 전화를 끊더래요. 이 어르신은 아들을 격려하려고 한 건데 왠지 아들이 기분 나빠한 것 같았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말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준수야, 요즘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아버지가 봐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을 말을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아버지 하면서 그동안 혼자 힘들었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30분 넘게 전화 통화를 했고 마지막에 아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이나 두 번째나 똑같이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내가 뭐라고 했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말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먼저 봐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힘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조언보다 먼저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내가 노력한 걸 알아주시네. 내 힘든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나를 탓하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 안 들어서 그래라고 하면 상대방은 더 움츠러듭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또 혼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말은 상대방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존중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 참 애쓰셨네요. 조언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제 생각은 이렇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이명자 씨라는 62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이웃분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비슷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답니다. 그 이웃분이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하더래요. 오래 다니던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생긴 교회가 집에서 가깝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지금 다니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정이 많이 들었다고요. 이명자 씨는 이웃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옮기면 안 되지. 오래 다닌 교회를 어떻게 옮겨.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지. 나 같으면 절대 안 옮겨. 그랬더니 이웃분이 내하고는 이야기를 더 안 하더래요. 그리고 그 뒤로 며칠간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이웃분이 먼저 다가와서 또 같은 고민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이명자 씨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답니다. 내 생각은 말이야, 오래 다닌 교회면 그냥 계속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틀릴 수도 있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분이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니 말씀 참고할게요. 좀 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답니다. 이명자 씨가 하신 말씀의 내용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는 그건 옮기면 안 되지라고 단정했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틀릴 수도 있어라고 여지를 남긴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웃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라는 말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되 그게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강요받으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 넌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듭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틀릴 수도 있어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한테 선택권을 주시네.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구나. 내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강하게 말할수록 상대방은 안 듣고 부드럽게 말할수록 상대방은 더 귀 기울입니다. 중국 고전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이 완고한 마음을 녹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강한 말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게 진짜 존중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이런데 틀릴 수도 있어.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내 생각은 어때? 의견을 말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제 부탁인데요. 정미숙 씨라는 67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에서 탁구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서 알게 된 친구분이 있었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이 탁구를 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요즘 그 친구분이 남편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탁구를 안 나오신다고 하더래요. 정미숙 씨가 보기엔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미숙 씨가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그래도 나와야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 다음 주 수요일에 나와 운동 좀 해야 기분도 풀리고 그래. 그랬더니 친구분이 응 그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하고는
결국 안 나오시더래요. 며칠 뒤에 정미숙 씨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말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있잖아. 이건 내 부탁인데 말이야. 나 요즘 탁구 연습 상대가 없어서 실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다음 주 수요일에 나랑 좀 쳐줄 수 있어? 나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그랬더니 친구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가야겠네. 수요일에 보자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일에 나오셔서 함께 탁구를 치셨답니다. 정미숙 씨가 하신 말씀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친구분께 나오시라는 거였죠. 하지만 첫 번째는 너를 위해서라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친구분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건 제 부탁인데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받는 것보다 도움 주는 걸 더 편하게 느낍니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하면 상대방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 취급받는구나, 동정받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내 부탁인데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분한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기꺼이 응하게 됩니다. 사람은 도움받을 때보다 도움 줄 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제 부탁인데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려면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느끼게 하라.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래? 라고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내 부탁인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혼자는 어려워서 그러는데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분보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솔직함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꺼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6번째, 그건 말이 안 되지. 최영식 씨라는 69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동네 정자에서 바둑을 두시는데 거기서 알게 된 친구분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분이 요즘 유튜브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래요. 70 넘어서 영어를 배우면 외국 여행 갈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영식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 나이에 무슨 영어를 배워. 젊었을 때도 못 배운 걸 지금 배워서 뭐해. 그냥 여행사 패키지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친구분이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그 뒤로 친구분이 바둑을 두러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최영식 씨가 우연히 다른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그 친구분이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요즘 재미있어 한다더래요. 최영식 씨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친구의 의욕을 꺾어버렸다는 걸요. 그건 말이 안 되지라는 말은 상대방의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정당하면 깊이 상처받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용기 내서 한 발 내디디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라고 하면 그 용기가 한순간에 꺾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생각이 우스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철없는 사람으로 보이나.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생각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소중한 생각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라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표현들은 관계를 단번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도 있구나. 새로운 시도네. 좋은데?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강병호 씨라는 64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동네 당구장에서 자주 만나는 후배가 있었답니다. 나이로는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 후배가 요즘 작은 음식점을 하나 시작했다고 하더래요. 퇴직하고 나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병호 씨는 젊었을 때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후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음식점은 처음에 다 그래. 메뉴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한두 개만 제대로 해야지. 내가 그때 그랬거든. 그랬더니 후배가 네, 형님하고는 대화를 끝내더래요. 그런데 그 뒤로 후배가 당구장에 나오는 횟수가 확 줄었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후배가 형님, 요즘 바빠서 당구를 못 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는 급하게 가버리더래요. 강병호 씨는 그때 느꼈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표현입니다. 내 경험이 정답이고 너는 그걸 따라야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손님도 다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상황은 관심 없으신가? 무조건 형님 방식대로 하라는 건가? 내가 뭘 해도 형님만큼 못할 거라는 뜻인가? 그러면 조언을 듣고 싶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답답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른 사람의 상황까지 다 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이런 겸손함을 놓친 표현입니다. 내 경험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나도 그런 일 해봤어. 이런 표현들은 조언이 아니라 강요처럼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은 있는데 내 상황은 다를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경험을 나누되 그게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게 됩니다. 8번째,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송현숙 씨라는 66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창 친구가 있었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는 사이였어요. 그 친구가 몇 달 전에 투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답니다. 지인 소개로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돈을 좀 넣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 송현숙 씨가 그런 건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 많다고 하더라. 하고 말했는데 친구는 아니야.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결국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더래요. 알고 보니 그 투자가 사기였고 돈을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송현숙 씨는 친구가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이제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응 그래 알았어 하고는 전화를 끊더래요. 그 뒤로 친구가 연락이 뚝 끊겼답니다. 송현숙 씨가 먼저 연락해도 바빠서 통화 못해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는 피하더래요. 한참이 지나서야 송현숙 씨는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친구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라는 말은 상대방의 실수를 확인시켜주는 표현입니다. 내가 옳았고 너는 틀렸다는 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했을 때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잃거나 큰 손해를 봤을 때는 스스로를 정말 많이 탓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탓하는구나. 내가 바보 같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이분 앞에서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러면 관계의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필요한 건 책망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내가 옳았어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라는 말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표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꺼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이런 표현들은 관계를 단번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 지금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과거의 잘잘못보다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 8가지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5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들이었고, 마지막 3개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많이 신경 쓰셨겠어요. 제 생각은 이렇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제 부탁인데요. 이 5문장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세 문장은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는 말들입니다. 이 8개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내용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앞에 5개는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말이고 뒤에 3개는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는 말입니다. 말투가 관계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한 번의 좋은 말은 금방 잊혀도 한 번의 나쁜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미숙함으로 넘어가지만 60대 이후에 하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투를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손주들이 여러분을 더 편하게 느끼고 친구들이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8개를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만 골라서 한 달 동안 써보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것 하나만 입에 붙여도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 발씩 나아가시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쌓인 지혜와 경험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을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렀을 뿐입니다. 오늘 배우신 말투들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더 잘 전달하는 방법, 여러분의 경험을 더 따뜻하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짧아지고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말투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셨으니까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지금 배운 말 한마디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더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